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세계병원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 토요일 낮 시간에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2차 소견이 필요하신가요?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술이든 허리 치료든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허리 강의를 드리면서 문답을 많이 묻는 말씀에 많이 대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문답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여태껏 진행했던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해당하는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보다 체계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반응이 괜찮으시고 그러시면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낮 3시에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진료를 보시고 또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좀 보다 더 객관적인 소견을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진료실에서 미처 다 못하는 정도로 자세히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지금 방송을 우연히 보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자기가 특히 허리 통증으로 병원 다녀오셨던 주변 분들 중에서 좀 진료 내용이나 그런 것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연락해서 여기에 방송의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오늘은 충분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체계적이고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고 보충 질문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보충 질문까지 소화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질문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비욘디에서 허리 강의를 시작한 게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드렸습니다. 허리 통증을 진단하는 방법, 허리에 보호하기 위한 바른 자세,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허리 척추 내시경 유압술, 복디스크 치료 원칙, 고령 환자 협착증 치료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 허리 통증을 운동으로 치료하는 법, 협착증 수술을 2번 생각해야 된다. 즉 유압술은 신중하게 하자는 내용을 강의를 드렸었고요. 허리 유압술 후 오는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고요.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떤 것이고 추간공 협착증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로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지만 척추 재수술, 허리를 수술하고 수술한 부위에 불충분한 감압이 있었거나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2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재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수술이 가능한지도 요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요약을 하는 강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협착증이 아니다. 협착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고 그거보다 덜 중요한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방송 시간에는 제가 이 강의했던 17개의 파워포인트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단순히 수술적인 치료나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허리 질환이 낫기 위해서, 척추 질환이 낫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 보존적인 치료와 근본적인 치료와 대증적인 치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과 수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존적인 치료의 내용을 관심을 갖기 이전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이고 생활습관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재활, 배에 힘주기, 바르게 걷기, 바르게 버티기. 바르게 버티기라고 무릎으로 버틴다고 하지만 바르게 숙이기입니다, 실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결국 생활습관 교정을 위해서 뭔가 즐겁게 하는 운동이 돼야지 엄숙한 재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수술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는 엄격하게 재활을 할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엄격하게 재활할 걸 요구를 드리는데 그 당분간 초기가 지나고 나신 분들은 엄격한 재활을 엄숙하게 재활을 진행하라고 해도 재미가 없어서 못 하십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자주 할 수 있는 운동활동, 걷기, 등산, 필라테스 등 같은 자주 할 수 있는 운동에서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로 제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는 다음 주에는 수영하시는 수영 코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허리 안 아프게, 그러니까 안 아프게 수영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같이 방송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이클 크리에이터님과 함께 사이클을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고 어떻게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골프 프로님과 함께 골프를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습관 건강해진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의학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안 아프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료 시간에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려고 사는 거다. 삶의 질은 결국 체계적인 노력과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각하게 온 다음에 할 수 있는 대응은 옵션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각하기 전에 생활습관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퇴행이 진행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들이 근본적인 치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에 따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용기를 좀 붙들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승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리 협착증 증세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4번, 5번 사이에 협착증 증세로 고생하고 계시고 주사를 18만원짜리 3번 맞았고요. 12만원짜리 주사 맞을 때뿐이지요.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 원칙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요. 협착증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증이라고 하셨잖아요.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인대가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늘어져서 신경이 목이 졸린 상태입니다. 신경이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사를 맞는다고 좁아진 척추관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사 치료는 대증적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결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사 치료를 하고 3번 맞으셨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주사가 정확한 부위에 놓아진 걸 전제로 한다면은 한 번 주사 맞아서 효과가 없다면 2번째 맞을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사가 정확한 부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 차단술이나 꼭 인대에 놓는 주사도 언제나 정확하게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모든 어떤 수술도 성공률이 100%인 수술은 없고요. 주사 치료도 타겟에 100%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100% 들어갈 거라는 느낌으로 의사들이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100% 성공하는 수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 제 위치에 들어가는 주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 많으면은 2번 정도까지는 주사 치료를 해서 상당한 정도의 효과를 보시면 3번 맞으셔도 조금 더 맞아 보시는 걸 모르겠는데요. 주사를 3번이나 맞았는데 효과가 없으시다면 주사 치료를 하시는 거는 현명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저는 환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좋은 주사보다는 주사가 제 부위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치료 효과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비싼 약제, 그 척추 치료에서는 비싼 약제의 효과보다 정확한 부위에 주사가 들어가는지가 실은 치료 성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수님께서는 협착증 증세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질문하시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 증세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어디가 아픈지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환자분이 보통 아프다고 하신 데가 협착증은 어디가 아플 수 있냐면 허리, 그리고 엉치, 그리고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엉치는 보통 어디냐면 엉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엉덩이에서 볼기 부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랍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영상으로 보면은 허리띠 아랫부분이 엉치고요. 허리뼈가 있는 한가운데는 엉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밑에가 아프면 환자분은 대부분 꼬리뼈가 아프거나 골반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엉치가 아픈 거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양쪽이 아프신 게 엉치가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차이가 나게 볼록한 부분이 아프시면 엉치가 아프신 거고요. 이거는 방사통의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한가운데가 아프신 이런 경우는 이거는 허리가 아픈 겁니다. 보통 무슨 뜻이냐면 이게 허리가 아픈 게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느끼는 거냐면요. 멀쩡한 사람도 머리 감을 때 허리 동그랗게 말고 한 10분 정도 머리 감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픕니다. 거기가 아픈 게 허리가 아픈 거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아픈 거는 엉치가 아픈 거고 방사통의 일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종수님께서 말씀하신 협착증 증세가 허리가 아프신 거면은 이거는 허리가 아프신 거는 협착증 증세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허리의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엉치나 다리 쪽에 불편하신 거면 이건 신경 자극 증상입니다. 신경 자극 증상이 주사가 제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뭐 두세 번 주사를 맞아서 신경 자극 증상이 호전이 없으시다면 그거는 MRI를 찍어보고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착이 심하면은 아예 증상 호전이 없거나 증상 호전 기간이 매우 짧게 지나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증 완화에 의미 있는 주사는 다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조직 재생성, 여러분들 조직 재생 성분만 들어있는 주사는 주사를 맞으면 더 아파져야 됩니다. 통증 호전이 환자분이 주사 맞을 때뿐이긴 하지만 통증 호전이 있으셨다면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 주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맞을 때는 좋아지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스테로이드 약효는 짧게 봐도 보통 6주 이상 갑니다. 6주 이상 가야 되는 주사가 수일 만에 약효가 떨어지시는 경우시라면은 협착이 너무 심해서 소염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수님께서는 정밀 검사가 주사는 너무 비싼 주사를 맞는 거에 주사 치료는 일단 비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구조적인 검사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구조적인 치료를 해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허리가 아프신 거면은 구조적인 진단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에 힘써 보시는 게 맞고요. 엉치나 다리 쪽에 저린 증상이 남아 계신 거라면은 그 부분은 구조적인 진단, MRI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 자체가 다리 쪽에 힘이 떨어지는 거나 허리가 펴지지 않는 자세의 변형을 동반하신 거라면은 그럴 때는 증상이 좋아지셨어도 덜 아파지는데 허리는 굽고 있고 덜 아파지는데 다리 힘이 떨어지시는 상황이시라면은 증상이 좋아지시더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나 정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신종수님께서 검사를 다 하셨다고 하십니다. 보통 검사를 다 하신 거면은,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는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착증의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협착증은 다 같은 협착증이 아닙니다. 환자분들은 협착증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모든 얘기가 다 끝난 거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협착증은 정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협착증은 신경이 눌려있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허리 가운데가 아파요. 허리를 감을 때 아파 죽겠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인 통증입니다. 허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이기 때문에 그 자세는 그건 생활 습관으로 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주사를 맞아서 허리에 외력이 느껴질 때 통증을 못 느끼게 되면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허리 가운데가 아프신 거는 일반적으로 정말 말도 못하게 상당한 정도로 망가져 있어도 대부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하면 허리가 안 아프게 하실 수 있는지를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은 연구는 스스로 하시는 거고 병원에서 하는 건 참고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칙만 제가 살짝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안 아프게 생활하시는 방법. 일단은 제가 이거는 8번째 강의에서 드린 내용인데요. 일단은 머리 감을 때 아파 죽겠으면 머리를 서서 감으셔야 됩니다. 샤워하시면 됩니다. 머리만 따로 감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안 아프게만 좀 덜 아프게 만들고 재활을 통해서 강화를 해야지 통증 원인을 그대로 두고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요.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계속 비빕니다. 아픈 게 당연하겠죠. 18만 원짜리 연고를 바르고 계속 비빕니다. 계속 아프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증이 있으면은 통증 원인을 일단 줄이신 상태에서 어떤 치료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증 원인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내가 아픈 건 비정상이니까 약이나 주사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안 아파져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돈으로 안 아픈 걸 완전히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종수님한테 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제가 대답해봐요. 마케팅은 내 사랑. 마케팅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저는 41의 남성입니다. 2020년도 1월에 MRI를 촬영하니 요추 전체가 블랙 디스크고 3마디 정도가 튀어나왔습니다. 간격도 좁고 뼈 상태도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튀어나온 정도가 중간 정도라고 합니다. 차단술은 22번 정도를 2015년도부터 22번의 차단술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2020년도였습니다. 최근 들어 밤에 근육 뭉친 통증이 와서 새벽에 자주 깹니다. 의사 4명을 만났는데 1명은 아프면 3, 4번부터 수술, 2명은 약으로 버티다 나이 들어 크게 수술해라, 1명은 약으로 최대한 버티라고 합니다. 약은 세레벨스 100ml, 울트라셋, 리리카 75ml, 혈액순환제를 먹습니다. 신경인성 방황, 회음부 통증,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최소한 밤에 덜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환자분 상태는 제가 조금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걸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은 신경이 말도 못하게 많으니까 고도의 협착은 아니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경 노린자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가 블랙 디스크라는 거는 디스크 자체의 퇴행이 전체적으로 진행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0세에서 간격 좁고 튀어나온 정도가 중간이라고 했으면은 보통 척추관의 면적이 한 50%가 많이 해석하면 50% 줄어든 중등도 정도의 협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단술은 그 정도일 가능성이 크시고요. 그럼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명은 아프면은 3, 4번 마디, 한 마디를 수술, 2명은 약으로 버티다 크게 수술.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약으로 버티다가 나이 들어서 크게 수술이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약으로 버티다가 나이 들어 크게 수술은 유압수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을 진료하신 이 2명의 선생님은 감압수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 서제스천 제2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압수는 언제나 배제하는 게 최후의 수단 남겨두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건 별로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환자분이 실제로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있으신 정도시라면은 저는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수를 생각해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양방향 내시경이든 열어서 하든 거든 양방향 내시 조금 더 유리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물리적인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 만난 4명의 의사 중에 3명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실은. 근데 2명은 힘들겠지만
버텨보라고 한 거고 크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4명 중에 3분이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 건데 지금 2분 아니면 3분 정도가 유압술 기준으로 얘기하신 건데 감압술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감압술로 신경 눌리는 거에 압력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경인성 방황이 실제로 생기셨다면은 그 영구 손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 문제 때문에 방광이 근전도 방광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게 운동신경 손상이거든요. 이거 일종의 영구 손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 받으실 정도였다면은 뭐 치료한다고 해서 신경인성 방광이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인데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실 정도시면은 그럼 물리적인 그러니까 영구장애에 가까운 상태이시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맞고요. 최소한 밤에 덜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보통 환자분 드시는 약 중에서 항우울제를 보통 항우울제 신발타는 약이 가장 유명한데요. 항우울제를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극되는 감각신경계의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우울감과 되게 관련이 많기 때문에 뭐 진료보신 병원에서 약 중에서 일단 신발타는 바로 더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필요하시면 수면제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상이 조금 그런 게 깔끔하게 좋아지기 어려운 이유가 실질적으로 허리는 체중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심하신 분들은 낮에 활동을 못하는 식으로 힘들어 하시지 밤에 더 아파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백그라운드,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걸 잊을 수가 있는데 밤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못 잊는 거거든요. 못 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랑 보통 되게 연관이 많으세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좀 드셔보시고요. 감압술을 깔끔하게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은데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시다면 41에 평생 그걸 가지고 사셔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신경인성 방광이 척추에 기인한 척추 이외에 다른 적절한 원인을 못 찾으시는 경우시라면은 적극적으로 감압술을 생각해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감압술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게 척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다 유압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게 표준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허리 수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디스크든 협착이든 결국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협착증은 허리 자체가 아픈 게 아니시면은 감압술로 신경에 눌리는 압력만 줄여주는 걸로 충분한 치료가 됩니다. 원래 충분한 치료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유압술은 언제 하는 거냐면요. 척추가 흔들리거나 변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즉 환자분은 척추가 흔들리는 거나 변형이 없는데 많이 아프면 나중에 참았다가 유압술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은 유압술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맞으시고요. 그게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해도 불안정성이나 변형이 수술할 만큼 안 생긴 분들도 많습니다. 즉 환자분은 감압술로 신경에 눌리는 압력만 줄이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유압술이랑 감압술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유압술 하면은 뼈를 이 정도 건드리는데 이거 유압술로 뼈를 요 정도 건드리는데요. 실제로 제가 내시경으로 감압술은 뼈를 요 정도 건드립니다. 뼈를 아주 조금 건드리지만 내부의 감압은 완벽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열어서 하시는 분들은 수술하는 건 일종의 약간 과장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요. 집안에 있는 파리를 잡는데 망치로 잡는 거고요. 내시경으로 정교하게 그러니까 내시경 아주 숙련된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내시경으로 정교하게 감압하시는 분들은 파리를 파리채로 잡는 겁니다. 망치로 파리를 잡으면 집안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유압술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파리를 잡기 위해서 집을 여러 군데 두들기고 나면
집이 약해져서 집안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기둥을 댄다.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삭제량이 적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이셔서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서 유압수를 허리가 수술하면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신 기법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수술을 하시면은 허리 약해지는 효과는 최소화하시면서 신경성 방광 같은 다른 2차적인 부작용을 좀 차단하실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을 좀 높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압술이 충분한 치료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유압술을 한다고 해서 쫙 째고 전신 마취하고 피를 콸콸 내고 나사못을 박아야 된다고 해서 자신이 꼭 그렇게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형외과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경이 눌려있는 상태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감압술이고 골유압술, 나사막 먹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마케팅 내사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연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코바나나님, 맥켄지 신전 운동이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는 하면 안 되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맥켄지 신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환자분들이 과도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허리 재활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켄지 신전 운동이 하면 무조건 좋아지면은 허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맥켄지 신전 운동이 아니라 평소 자세가 발라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이렇게 꾸부정하게 다니는데 맥켄지 신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허리에 문제가 안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허리를 숙일 때 이렇게 꾸부정하게 허리를 숙이는데 맥켄지 신전 운동 한다고 허리가 안 아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무슨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바른 그러니까 맥켄지 신전 운동이 갖는 의미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바른 자세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지. 맥켄지 신전 운동을 한다고 바세가 발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하는데 내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맥켄지 신전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은 맥켄지 신전 운동이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바른 자세를 하는데 맥켄지 신전 운동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좋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허리는 체중을 받는 기관입니다.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지 운동은 그 다음입니다. 언제나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생활 습관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활 목적으로 운동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평소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전 운동은 사악한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고 재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초코바라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뭐 연속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님,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합니다. 사무직이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출근하다가 허리 근육이 잠깐 놀라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로 각각 허리가 아파요. 허리를 가봤다 구부렸다 펼 때도 증상이 있고요. 그 전에 협착증이 올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증세 때문일까요? 예. 환자분은 말씀하시는 걸로 추정을 해볼 때 뭐 연세가 안 써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작년 가을 제가 이건 환자분은 디스크 상태 변화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분이 디스크성 요통이 뭐냐면요. 자세에 따른 통증의 변화가 생기는 게 디스크성 요통입니다. 무슨 뜻이 환자분은 여기 말할 때 머리 감았다 구부렸다 펼 때도 통증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잠깐 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근육통으로 입원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종아리 근육통으로 입원하는 경우 없잖아요. 어깨 근육통으로 입원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근데 허리만 근육통으로 입원하죠. 허리 근육은 많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하실 정도의 통증이셨으면은 근육통이라고 의사가 환자들한테 조금 납득하기 좋게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의사들도 환자분 상태를 과하게 진단하는 의사로 비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육통이라고 얼버무리는 경우가 저는 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원하실 정도면 대부분 디스크 상태 변화랑 연관된 겁니다. 디스크가 내부적으로 어떤 디스크의 상태 변화가 생기면은 압력, 허리를 숙이거나 할 때 압력이 높아지는 자세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환자분 김민정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방사통 요소는 없으신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통증은 별로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성 요통. 근데 이게 디스크성 요통을 어떻게 제가 말씀 디스크성 요통은 뭐냐면은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디스크의 증상은 그러니까 디스크의 압력이 가할 때 생기는 자세 변화에 대한 통증, 이건 중심성 통증입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한쪽 다리로 치우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신경자극 증상이시거든요. 근데 김민정님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경자극 증상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디스크가 내부적으로 상해서 압력을 가하면 통증은 유발이 되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협착증이 올 수도 있다는 진단은 받았는데 협착 증세 때문일까요? 협착증은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진단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도 협착증 올 수 있고요.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노화의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협착증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그냥 환자분들한테 좀 관리를 잘하라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 저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환자분이 허리를 숙일 때 계속 아픈 게 계속 나타난다면 이게 뭘 뜻하냐면요. 환자분 평소의 생활 습관에서 한번 상처난 디스크가 잘 아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일정 기간 동안 외력을 가해주지 않으면은 디스크의 내부의 손상도 어느 정도 아물어서 중심성 통증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있다는 거는 환자분이 생활 습관상 허리에 계속 불필요하게 과다한 힘을 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디스크 내부적으로 난 상태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환자분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재활을 할 때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 앉아있을 때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앉아있을 때 아프다고 앉아있는 자세를 고치시려고 하는데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게 못 서는 사람이 바르게 앉기 힘듭니다. 그리고 구부정하게 서는 사람이 어떻게 책상에 똑바로 앉겠어요. 대부분 앉았을 때 허리 아프신 분들 대부분 서 있는 게 구부정하십니다. 그리고 똑바로 못 걷는 사람이 똑바로 못 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평소에 걷는 것부터 내가 허리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잘 걸을 수 있는지를 환자분 스스로 연구하셔서 내가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빈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약 먹고 주사 맞고 보조기 사서 안 아픈 걸 잊어버리려는 시도는 기본적으로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분께서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중심성 허리 통증이 생길지, 중심성 허리 통증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환자분께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00님 2021년 2월 중심부성 허리 디스크 증상을 받아 초기에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 4배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한 만 31세 남성입니다. 특정 자세에 따른 방사통이 간헐적으로 남아있고 요추 전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대부분의 생활을 스탠딩 책상을 활용하여 방사통이 나타낸 자세의 식사 일상을 보내고 그 외엔 누운 자세로 보냅니다. 등받이가 없거나 각도 직각인 의자에서 10분 이상 지속되면 간헐적으로 양쪽 하지에 강한 방사통이 나타나는 양성입니다. 양쪽 하지에 강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변기 위에서 대변을 볼 때 10분 이상 넘어가거나 시험장에 엉덩이가 뚫려있는 의자 등은 방석과 쿠션 허리를 사용하다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좌석 착석 시 역시 10분 이상 넘어가면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지만 비교적 쿠션감 있는 광역버스 좌석을 경미하게 누워서 착석하신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 15개월 내외가 지났음에도 앉는 자세에서 강한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앉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면 되는 상태가 맞나요? 31살 분이신데 너무 마음 아픕니다. 일단은 환자분은 그러니까 보통 말씀을 들어도 MRI 상태가 짐작이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의사들이 좀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디스크가 실제로 그렇게 다 잘 낫는 병이 아닙니다. 원래 디스크가 잘 낫는 병은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로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거에 원래 수액 탈출도 있고요. 그 디스크 이상 증세, 디스크의 상태가 변한 것도 포함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강의에서 옛날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구나. 예, 무슨 뜻이냐면 그 첫 번째 강의 자료 그림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지금 그림 보시면은요. 이게 전형적인 디스크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껍데기가 찢어지고 안에 있는 게 밀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디스크로 한정하면 90%는 수술 안 해도 된다. 그거 맞는, 그러니까 참으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으면은 90% 가까이 수술 안 해도 된다. 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액이 찢어지고 안에 게 이렇게 밀려 나온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바깥 껍데기는 남아있으면서 이 바깥 껍데기 한 3분의 2 정도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원래 안에 있던 수액이 바깥으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자가 면역에 의해서 금방 흡수가 됩니다. 빠르면, 진짜 빠르면 3에서 6개월 만에도 확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디스크 중에 일부입니다. 모든 디스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틀린 사실입니다. 디스크 껍데기가 바깥은 남아있으면서 안에 거 찢어지고 팍 늘어난 경우 있거든요. 잘 흡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흡수되는 요소가 없고 안쪽에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시간을 두고 쪼그라들어야지 바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말도 못하게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은 네, 장기적으로는 평생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는데 이게 이런 형태의 디스크는 더 튀어나온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안에 그러니까 찢어진 것에서 수액이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흡수가 금방 되는데 수액이 바깥으로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안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해야지 약간 쭈그러드는 거거든요. 실은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평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 환자분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중에 수술의 절대적인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예. 안에 게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어진 형태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의사들도 착한 어린이 증후군이 있어서 이거 수술하라고 잘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마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원래 수술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자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환자가 해달라고 하는 거랑 마비가 온 경우거든요. 근데 환자분 말씀하시는 건 마비가 없어요.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환자가 아픈 걸 아는데, 그리고 수술하면 해결되는 건 아는데, 수술하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 환자분한테 선택하라고 그러죠. 환자분은 미치고 환장하죠, 그럼. 근데 환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은, 어떤 환자가 수술에 대해서 감을 좀 띄우면은 여기저기 찾아봐서 수술 안 해도 낫는다는 설명을 하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럼 그분은 또 수술 안 해도 낫는다고 그럽니다. 그건 계속 고생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상황은 여기까지가 객관적인 상황이고요. 환자분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환자분한테 보통, 저는 외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분이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그러니까 가끔씩 약 먹고, 가끔씩 주사 맞아서 내가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버티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존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신념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건 하면 안 되고요. 그건 제가 권하지 않고요. 가끔씩 약 먹고 가끔씩 주사 맞아서 견딜 수 있으면 견디시는 걸 추천하고요. 내가 사회생활, 내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안 되시면은 저는 수술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면은 허리가 약해진 요소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약해진다고 말은 못 하는데 열어서 하시는 선생님이랑은 일반적으로는 저는 차이가 꽤 난다고 생각합니다. 골절제량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수술 안 하실 때는 그냥 버티실 때는 보통은 생활 습관에서 복근이 계속 길러져야 되고 허벅다리 힘이 계속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제보다 허벅다리와 배의 코디네이션, 협응력이 좋아지고 내가 어제보다 허벅다리 근력이 좋아져야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내가 생활을 하면서 허리가 더 안 아프게 관리가 돼서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고 직장 생활을 겨우 하고 계속 누워서 쉬셔야 되는 상황이면은 저는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환자분께서 재활을 그러니까 아프긴 아프지만 내 허벅다리 근력이 계속 늘고 내 배랑 허벅다리 협응력이 계속 좋아지고 내가 평소에 생활 습관에서 자세가 계속 좋아지는 양상이시면은 참으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견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환자분의 생활 습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막노동 하시는 분이랑 집에서 사무직 하시는 분이랑 아무 일 안 하고 살살 산책하시는 분이랑 망가진 속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환자분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생활 습관이 고치는 거나 근력이나 내 재활의 균형이 좋아지신 느낌이 있으시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진짜로 누워 계시는 상태이시면은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봅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거라고 봅니다. 디스크 퇴행이 더 진행해서 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더 못 걷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그 정도로 제가 공공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정의김님, 허리 디스크 환자는 운전하면 더 악화되나요? 2년 전 허리 디스크 탈출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그 당시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고 현재 울트라셋 ER 리리카 75 하루 2번 복용 중입니다. MRI에선 흡수가 됐지만 엉덩이가 찢어지고 불에 대는 듯한데 따끔거려 2년 전쯤 안 했고 왼쪽 엉덩이가 찢어지면서 불에 대는 듯한 따끔따끔합니다. 리리카 75를 복용하면 24시간 편안합니다. 약 복용하면서 운동하면 통증이 사라질까요? 신경사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희김님은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맞는 거 마찬가지예요. 디스크를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신화 때문에 수술을 너무 안 하시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세게 꼬집잖아요. 제가 이걸로 그 비유를 제가 마지막 강의 이거를 저 지난번 강의에서 비유를 드릴 거예요. 협착도 디스크나 신경을 누른다는 뜻에서는 같은 질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을 살짝 누르면은 괜찮겠죠. 신경을 살짝 누르면은 디스크가 이거 디스크로 바꿔 설명드리면은 디스크가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별로 아플 것 같지는 않다. 요 정도시고요. 요거는 이건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디스크가 꽤 튀어나와서 이거 피부가 아플 것 같잖아요. 그림 보면 아플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꼬집고 있으면은 피부가 좀 상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죠. 똑같습니다. 디스크가 중등도로 튀어나오면은 아플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디스크가 빨리 흡수 안 되면은 신경이 좀 상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런 경우엔 약물이나 주사 위주로 하고 간혹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약물이나 주사를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이나 주사는 디스크를 못 집어넣고요. 약이나 주사는 디스크를 못 없앱니다. 이게 디스크가 왕창 튀어나와서 신경은 막 신경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납작해지게 막 누르고 있습니다. 다리의 힘도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를 꽉 물고 버티면 디스크는 세월이 지나면 흡수가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껍데기 약간 껍질가 찢어지니까 대부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고 설명할게요. 대부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눌린 시간 동안 신경에 손상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저런 식으로 피부를 며칠 꼬집었다 놓으면은 그때는 안 꼬집히겠지만 피부에 상처는 남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엄청나게 심하게 꼬집혔다가 디스크가 다 흡수되더라도 그게 너무 심각하게 꼬집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경에 상처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희기님의 통증은 약이나 주사로 관리하는 거가 맞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원인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시는 거냐면요. 통증이 없어진,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통증에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증에 적응이 돼서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게 뭐, 저는 완전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신경성 통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진행되다가 되는 경우는, 그럼 진행되는 경우에는 머리에 통증 회로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실 가능성이 크고요. 뭐 리리카 75mg가 복용한다고 하시잖아요. 리리카는 일반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약이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약 굳이 끊으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신경이 일정 부분 손상이 생겨서 내가 이게 더 심해지지만 않으시면은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리리카를 뭐 10년, 20년 드신다고 생각하셔도 그게 차라리 환자분 정신건강에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아프지 자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환자분들 진료 시간에 들으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리리카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약은 아닙니다. 예. 333님. 정희김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렸고요. 333님. 좀 오래 걸으면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가끔 나들이 가서 오래 걸으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일단 그러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실 때 조금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33.3님의 질문은 아주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좀 오래 걸으면 얼마나 오래 걸으면이란 말이 없고요. 그리고 가끔 나들이 가서 오래 걸으면 이것도 얼마나 많이 걷는 거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걸으면 허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얼마나 걸으면 아픈지 그 환자분한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통증을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제 이름 치시면 검색하면 나오시거든요. 허리 통증을 구별하는 법.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아픈 게 허리인지, 한가운데가 불편한 건지, 엉친지, 볼록한 부분이 불편하신 부분인지, 다리인지,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는지, 벨트라인 아래인지 위인지, 몸의 중심인지 바깥쪽인지, 그리고 내가 몇 분 정도 걸으면 아프고, 그리고 어떨 때 완화되는지, 어떤 동작을 하면 완화되고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환자분이 이거를 다 구별해서 말하실 수 있으면은 제가 뭐 말만 가지고 산자분이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 거의 저는 임상적으로 한 80~90% 확률로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자기 증상을 객관적으로 잘 구분해서 설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그러세요. 아픈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걸 답답합니다. 아니 그걸 결국 말하면은 비싼 검사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데 아픈 사람이 그건 어떻게 하냐고. 의사 선생님이 그건 알아서 해주셔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물론 저희가 환자분한테 잘 질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게 짧은 시간에 끌어내는 게 의사의 능력입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내가 어떤 자세에서 어디가 아프고 얼만큼 쓰면 아프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리커버리 되는지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은
뭐 그러니까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것만도 거의 진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 보시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진료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지금 오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고요. 여러분들 질문에 최대한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께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어 하시면은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좀 객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고자 하고, 다른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바라보셨던 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대부분 판단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의사는 어떻게 얘기했고 어떤 병원에서 의사는 어떻게 얘기했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제가 대부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좀 쉽게 환자분 상황이 어떤지 이해들, 제가 그분들보다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 의사들이 이렇게 한 말을 조합을 해보면은 환자분 상태가 나옵니다. 의사들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긴 시간 같이 방송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저도 낮에 좀 산책을 했고요. 여러분도 너무 방에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시고 날씨도 계절도 좀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수영 크리에이터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